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 임명진표 인적 쇄신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어제 상임 전국위가 무산이 되면서 네. 내용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새누리당은 내일 다시 상임 정국위를 소집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제 2명이 모자랐습니다. 과반수에. 지금 이제 친박의 핵심들이 뭐 전국위원들을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 매우 중요한 날인데 과연 과반수를 채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뭐 새누리당 탈당을 했지만 아마 2명보다 더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훌훌 털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뭐 이제 개혁은 물 건너 가고 소멸의 길로 가고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상임 정국위가 과반을 넘겨서 뭐 비대위 구성이 가능해진다면 소위 친박의 핵심 중진들 특히 두 분에 대한 소위 탈당 이런 권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과반 채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두 분과 또 관계된 다른 분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그 내일 상임 정국위를 다시 한번 무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이 쇄신의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이 너무 성급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전 대표는 본인이 물러나시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고 또 밝혔는데 지난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추인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냥 폭탄 발언을 하시면서 초강수 카드를 꺼내버리시니까 서청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명예롭게 스스로 결단하는 모양새로 퇴진하는 길이 봉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사이에 과격한 서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정치적 생명과 개인의 명예를 다 건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날이 내일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세력을 볼 때 내일 상임 정국위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유사하게 봅니다. 지금 뭐 임명진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40여 명의 이제 탈당계 위임장을 이제 받으면서 승기를 좀 잡은 듯 했는데 사실은 뭐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 중심으로 친박계 실세들이 나왔고 어제 상임 정국위에서 결국엔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이 새누리당의 주인은 본인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출당된다는 것 자체를 뭘로 이해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본인들이 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임명진 위원장이 본인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격렬한 어떤 이 갈등 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카드를 그분들은 또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조기 전대거든요. 조기 전대를 하면 친박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절반이 위임장을 내고 절반이 위임장을 안 냈잖아요. 안 낸 분들은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당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할 것이라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결국엔 임명진 위원장이 질 것이다. 뭐 이런 바탕을 본다면 임명진 위원장이 사퇴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충청의 의원들이 일부가 다시 제2분당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부연 설명하면 내일 상임 정국위가 과반을 채워서 열려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이 당을 떠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뭐 친박의 중진들 핵심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친박이 남아있는 새누리당이거든요. 새누리당의 쇄신의 끝이 뭐냐 이거죠. 새누리당이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해체되고
새누리당의 모든 자산은 국고에 헌납해서 완전히 무해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는 이런 길을 가야 국민들이 다시 새누리당에 어떤 기대를 걸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면 뭐 일부 소위 인적 청산이 됐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그 새누리당인 거죠. 예. 그러면 새누리당의 노선이 확 바뀔 수 있나요? 개혁보수신당은 이미 중도로 상당히 가 있는데 노선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은 그대로 가장 우파의 정당이 될 거고 예. 그런 새누리당이 어떻게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새누리당 내에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곧 눈앞에 와 있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뭐 대선 후보를 뽑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인재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나오시겠죠. 예. 그분들이 나와서 후보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의미 있는 대선 주자가 못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불임 정당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조금씩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네. 의원님께서 아까 보수신당 이야기를 좀 네.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보수신당에서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차별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을 지금 나온 거 보면 뭐 짧은 기간이니까 그걸 뭐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지금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구조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사태, 즉 최순실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보수신당으로 나왔지만 예. 그분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믿는 부분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보수신당이 나와서 사실 새누리당과 차별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사회와 경제 부분에서 개혁적인 입장을 이제 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을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로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중도의 어떤 개혁 부분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거고 예. 지금 마찬가지로 이 보수 신당도 사실상 이런 어떤 개혁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걸로 뭔가 지지율을 확보하고 민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이고요. 예. 이걸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희일비할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가장 이제 이 보수신당이 이렇게 일확천금처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와서 갑자기 당과 함께 이제 뜨는 걸 꿈꾸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또다시 인물 중심의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강 정책, 지향하는 이념 체계 이런 것을 보다 더 날카롭게 그리고 예. 치밀하게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조금 전에 네. 새누리당에서 딱히 대권 주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에서 내세울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보세요?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예. 황교안 대행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황교안 대행이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예. 내가 새누리당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고 이분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대선 출마는 절대 안 한다라는 입장을 한번 밝혔어요. 예. 그러나 뭐 입장이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행은 만약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기 대선을 2달 만에 치러야 되는데 그때 대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예. 예. 근데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분이 나는 내가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를 해요. 경제도 챙기고 지금 대선도 챙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 황교안 대행이 지금 뭐 지지율이 한 5%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예. 그 지지율 나오는 황교안 대행이 국민들의 비난을 엄청 받아가면서 그거를 과연 결심을 해서 내가 새누리당 주자로 게다가 새누리당 주자면 가능성은 매우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마지막 총리까지 지낸 분이 또 대통령 대행까지 한 분이 자기의 명예에 어떤 누가 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좀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반 전 총장이 이제 다음 주에 귀국을 하는데 행선지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팽목항과 봉하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 전 총장도 이 대선 전국의 어떤 지형의 변화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행보는 작년 여름에 왔을 때의 행보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작년에 안동을 방문하고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모임. 예. 뭐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이것에 상당한 반전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대선 전국이 변화됐다. 특히나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 보수 쪽에서 상당 부분 중도와 진보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1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2위 차원에서 지금 반정 총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반등의 모멘텀은 제3지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영역에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예.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등등의 분들과의 어떤 코드를 맞추는 필요가 있다. 즉 야권과의 코드를 맞추려는 그런 부분들이 예. 이런 어떤 새로운 지역을 방문해서 뭔가 좀 자기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걸로 외화된 것이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폭을 넓혀서 많은 영역으로 이렇게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작년에 오셔서 한 행보는 그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오셔서는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예. 대선 출마 선언은 공식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누구나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팽목항, 봉하마을 가시는 거는 본인이 이미 이야기하셨는데 그 인클루시브 리더십, 포용적, 통합적 리더십을 좀 자기는 대한민국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 봉하마을 그건 당연히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고 또 여기 오셔서는 아마 전직 대통령이나 또 돌아가신 대통령 영부인들 당연히 인사드리고 이런 맥락에서 할도리를 또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과 연결이 되고 팽목항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 역시 이제 포용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는데 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 총장이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 아동들 적극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성 또 소위 말해서 이 어려운 분들 이런 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에 대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쭉 해왔고 예. 한국에 와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사회의 문제나 경제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마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마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는 부분이 바로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새누리당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말씀한 걸 조금 이어가면 예컨대 이제 작년에 오셨을 때는 그러면 세월호는 발생하지 않았었느냐. 사실은 교황도 와서 세월호 관련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전 총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화가 아니고 작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행보가 주였어요. 아니 그 근데 분명히 지금 이제 감안한다고 그런데 해도 그렇게 그때도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도 다른 이미 아픔에 사실은 다 세월호 사건은 터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꼭 예. 거기를 가야 한다는 이유는 없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그러나 지금은 대선 주자로서 이제 행보를 하기 때문에 가장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참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셔서 팽목항에 가셔서 지금 9분의 실종자 유가족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하고 이번 행보를 비교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행보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분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에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새누리당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새누리당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와서 바로 국민의당이나 뭐 지금 보수신당으로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를 해서 크게 뭔가를 협의체 또는 협력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잠재적인 가장 이제 강력한 후보죠. 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상당 기간 본인이 구심력을 갖는 그런 일종의 광폭 행보를 해가면서 예. 본인 중심의 어떤 협력체를 이끌어 모으는, 즉 다시 얘기하면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을 같이 가져가는, 거기다 일부 새누리당 뭐 의원까지 충청계까지 빼서 가져가는 뭐 그런 것을 꿈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굉장히 공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더하기 뭐 이런 식의 측면이 있는데 예. 여기서 가장 이제 이 본인이 해야 되는 건 누굴 선택하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겠다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아마 기대하는 것도 그럴 건데 도대체 본인이 왜 대선에 뛰어드느냐, 본인은 국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왜 반기문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 구상, 철학을 분명히 밝히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과 지금 손잡고 연대하고 그거는 나중에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개헌 보고서 파문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패권주의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의원께서는? 사실은 패권주의 양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만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예.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다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테러를 뭐 한 3,000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종인 전 대표에게는 뭐 노인네 뭐 하면서 아주 굉장히 뭐 거친 언사의 그 문자도 왔고, 예.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문재인 전 대표를 매우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다는 거지만 예. 이 역시 친박 패권의 그 소위 말해서 꼴불리한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인데 민주적이질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꼬집었던 거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당의 문제가 친문 패권주의가 분명히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문자 테러는 일반 지지자들이 그랬다 치더라도 예. 당 공식 연구소,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개헌 저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보고서예요. 벌써 경선도 안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 걸 상정을 하고 지금 개헌에 대해서 어떤 정략적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개헌을 너무 반대하지 말자. 개헌 반대론을 좀 수정하자.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수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개헌은 이번 헌법 형태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집권하고 나면 개헌 문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시 유야무야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종인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가 예. 내가 대통령 다음에 개헌하겠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친박 패권주의의 염증을 지금 일으킨 우리 국민들한테 아마 어떻게 비칠까? 문재인 전 대표나 그 지지자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 정치권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헌재 탄핵 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증인들이 대부분 잠적하거나 모르쇠를 일관을 하고, 또 얼마 전에 4명 중에 3명이 불출석을 하고 윤 전 추행정관만 출석을 했는데 역시 모르쇠를 일관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헌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면 좋을까요? 헌재가 지금 안봉근 비서관, 전 비서관 등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게 예. 지금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이영선 행정관 현직이죠. 현직 행정관에게는 12일 날 10시에 이제 출두해서 증인으로 다시 채택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측근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법치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뭔가를 소명을 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피해 나가면서 또 법의 보호는 받고 법을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헌재가 판단하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에 있어서 예. 사실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으로 받으면 뭔가 자기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서 국민적인 어떤 이해를 도모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헌재가 좀 충실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면서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해야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한은 오히려 더 부정적 효과만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한편 정유라 씨가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송환 과정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쉽게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 지금 뭐 덴마크에서 생활하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이 왔을 때 뭐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제는 그거는 그거대로 있지만 예. 지금 삼성이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78억이 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 이를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특검의 수사 초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게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이 그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상황이고 예. 이래서 정유라 씨가 왔을 때 정유라 씨 진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최순실 씨는 현재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대통령 역시 난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한테 뭐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요. 거기서 버티기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이제 이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여기 저는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예. 덴마크 당국이 정말 정유라 씨를 강제 추방을 해준다면 올 수 있는데 소송으로 해서 지연 작전을 가면은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